첫 슬라이드 보이실 텐데요. 서울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도시를 도시답게 하는 것 뭘까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밀도입니다. 밀도란 건 가깝게 많이 모여 사는 거죠. 도시에서 우리는 공간에 밀집해서 거주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교환합니다. 약속과 규범을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죠. 이런 도시의 공간 구조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식의 이 순차적인 시간을 생략하거나 압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가능성을 당겨서 실현하게 해줍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도시 간의 경쟁은 치열했고 세계는 실시간으로 연결됐었고요. 초연결을 통해서 국경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지도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전지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국경의 벽은 높아졌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도시를 저희가 새로 짓거나 부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항이, 시장이, 학교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민들의 약속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는 것을 이제 시시각각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이제껏 없었던 일이죠. 최근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세계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 이전의 도시의 일상 그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 자문하거나 같이 넋두리처럼 늘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도시가 어땠나 기억이 나시나요? 흐릿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가 너무 오래된 일 같아요. 한번 환기해 볼까요? 제가 돌이켜보건대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 이전의 도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스펙타클의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계에서는 이 농담 반 진담 반 사뭇 진지하게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는 표현이 이게 건축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도시에서의 행복감은 멋진 공간의 스펙타클에 내가 부분이 되면서 얻어지곤 했죠. 불안한 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장면 하나를 만드는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곤 했었습니다. 멋진 공간, 멋진 한 끼, 또 멋진 순간, 더 희소한 경험일수록 가치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불하는 대가는 각자 능력껏 부담한다고 생각했었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런 스펙타클의 경쟁에 각자가 지불한 비용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지불을 미뤄둔 계산서가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훨씬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최근까지 민간과 공공 모두 그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공유공간의 조성에 자원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공유공간 조성에 그 설계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공유공간이 확산된 배경에는 첫째, 물리적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이제 도시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둘째는 도시에서 공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대다수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수준에 이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유주를 부상한 다양한 공유공간에서 개인들은 멋진 공간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좋은 기회를 이제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확산일로 있던 공유 공간과 또 공유 개념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개방과 연결의 네트워크에서 이 팬데믹이 벌어지자 안전한 각자의 방으로 스스로를 격리하게 되면서 공유 공간은 기피하는 공간 1순위가 되었었죠. 공공시설을 비롯한 민간이 운영 중이던 공유 공간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고요. 또 나중에 어렵게 문을 열었더라도 이 공간들을 채우는 문화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공유지는 모두의 공간이었지만 문을 닫고 보니까 이 문을 닫은 공유지들에 대한 절실함은 사실 모두가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모두라고는 했지만 모두를 앞세운 공유주의 거품에 가려져 있던 저마다의 빈곤함을 맞대면 했다고 할까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팬데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이 시민들이 이 공존의 필요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절실하게 공유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죠.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 해도 그 있을 수 없는 대신 같이 나누는 시간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약속의 시간을 가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공간의 헤게모니는 또 문화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참 자주 있었는데요. 그 의례적으로 그 얼굴 익히는 모임들 많았잖아요. 소셜라이징 한다고 하는 이런 의례적인 얼굴 익히는 모임들은 예전에 참 귀찮았었는데 차라리 없어지니 다행이라고 여기거나 이 마스크가 답답하긴 한데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을 필요 없어져서 편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마 저만은 아닐 거예요. 이 자리가 줌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그러면은 저는 아마 강단에서 여러분 모두를 이제 제 시야 안에 다 두고 이 자리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반대죠. 제가 여러분들의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한 분도 안 보이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스펙타클한 공간에서는 가려지던 이 개인들의 이야기, 또 이 개인들의 자기 주도성, 또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상호작용의 시간이 지금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는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공유 공간은 각자의 이야기를 펼치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 또 가상의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절실한 필요를 기반으로 다시 펼쳐진 공유 공간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약속의 테이블에 앉은 주체들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약자들, 또 동물과 식물들, 또 시한부를 선고받은 지구, 또 저희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바이러스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과 행복 없이 나의 안전과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젠 가장 약한 존재도 존엄을 지키면서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시화 건축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야 될까? 건축가로서의 제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관여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공모전의 기획입니다. 공모전은 보통 도시화 건축 계획에 있어서 최우수안을 전문가들의 공정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한 공모전에 많게는 100여 개까지의 제안들이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쟁 속에서 적정한 계획은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소박한 필요들은 조감도와 투시도에 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쟁 공모전의 방식은 방문자 숫자로 한 장소의 성공을 가늠하거나 또 외연을 중시하는 공공장소의 거버넌스 방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쟁 공모전의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개드릴 공모전의 기획이 그 보완의 시도였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건축가 도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협력적 연구와 제안을 위한 오픈콜, 굉장히 긴 제목이죠. 이 긴 이름의 공모전은 팬데믹의 이제 과정하고 함께 했습니다. 작년 6월에 구상을 시작했지만 8월에 공모가 나가고 올 4월까지 장장 8개월 넘게 긴 호흡의 공모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쟁 공모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 건축계 안팎의 여러분들하고 해답보다는 질문을 또 경쟁 아닌 협력을 모색하는 공모전으로 기획을 했고요. 전문가, 비전문가 할 것 없이 의미 있는 질문을 공유하고 또 공감을 얻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첫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 공감을 얻은 5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상금을 수여하고 질문을 제안으로 구체화시켜서 성과를 공개하는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었습니다. 이 8개월의 긴 여정은 공모전을 주최했던 서울도시건축관에서 올 2월에서 4월까지 전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전체 과정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대로 아카이브에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여전히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아카이브된 논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노력 덕분입니다. 이 공모전의 과정에서 어렵게 모인 집단지성의 결과물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수한을 선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건축계획의 방식을 고민한 두 번째 사례이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지역의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해서 시민이 각자 생활에서의 문제를 가져와서 스스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는 리빙랩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공공간 조성 사업 중에는 공모를 통해서 공간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시공까지 되고 나중에야 운영자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공간 사이 괴리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용자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 기획이 곧 공간이 되고 또 공간의 기획이 곧 운영 기획이 되는 사례를 만들고자 1년 동안 다양하게 역할을 맡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어요. 준비 단계에서 다양한 기획사업, 공모사업 통해서 예비 사용자인 시민들을 만났었고요. 이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역의 필요를 분석해서 핵심이 될 만한 공간의 성격을 발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들을 건축의 입지, 또 공간 구조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시나리오로 응축해서 담는 열린 플랫폼이 되도록 기획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시도나 조감도 같은 공간 계획이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면서 동시에 나올 수 있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서사의 힘이 있어야 공간에서 구현하려는 가치가 운영자 또 사용자 많은 변수를 거치면서도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요. 건축의 과정, 장소의 탄생은 의지를 액션으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단순히 물리적인 계획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경로를 탐색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끝이 어딜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 그래프 끝에서 새로운 도시의 시작을 여는 청사진이 나온다면 그건 전문가나
뭐 정치가나 공무원의 책상에서만 나올 수는 없다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간의 주체로서의 스스로 저의 동료가 이제 건축가로서 또 도시계획을 하는 주체로서 저의 동료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